발달장애나 뭐 자폐 같은 진단을 처음 받게 되면 보호자들이 대부분 현실 부정부터 일단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 가볼까? 다른 의사를 만나면 좀 진단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고 치료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진료실 황수경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 혹시 오진일 가능성은 없나요? 라는 주제로 보호자 한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시혁 엄마입니다. 시혁이 어머니 매일 병원에서 뵀었었는데 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뵙게 되니까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좋은 것 네, 같습니다. 반갑고 영광입니다. 네, 시혁이가 자폐 진단을 처음 받은 게 만 몇 살 때였나요? 2013년 여름에 받았으니까 네, 한 3세 만 정도의 3세 정도의 네네. 자폐라는 얘기를 듣게 되신 거군요.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혁이가 초기 발달은 비교적 정상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8개월 정도까지는 괜찮았던 것 음,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니 행동이 이상했고 눈 마주침도 없었고 어린이집 갔을 때도 적응을 많이 못한다. 어딜 가든 많이 힘든 아이였어요. 그래서 발달이 또래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느껴질 때도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혁이 주변에 보면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여도 어떤 친구는 소아신경과를 가고 어떤 친구는 소아정신과를 가거든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사실 어디를 가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신과를 가야 될지 소아신경과를 가는 것이 맞을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인지나 사회성 문제 외에도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문제 행동이 심한 경우에 그것에 대한 정신과적인 평가를 받고 또 행동 중재나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소아정신과를 가는 것이 조금 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소아신경과 같은 경우에는 발달 지연을 진단을 받았을 때 MRI 또는 뭐 뇌파, 유전자 검사, 대사 검사 같은 것을 시행을 하면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동반된 신경계 증상이나 전신 질환을 같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는 과입니다. 발달장애 또는 자폐를 진단받는 데 있어서는 정신과, 신경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선생님, 그리고 그것을 진단을 잘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임상심리사의 어떤 팀이 형성이 된 곳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든 진단을 받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시겠으면 대학병원의 발달센터나 발달 클리닉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곳으로 가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혁이도 진단을 받았을 때 좀 오진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을까요? 그럼요. 이거는 잘못된 걸 거야. 이럴 수가 없어. 다른 병원에 가볼까? 다른 의사를 만나면 좀 진단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고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 ADHD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면서 치료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발달장애나 뭐 자폐 같은 진단을 처음 받게 되면 보호자들이 대부분 현실 부정부터 일단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환자의 증상이 아주 경미하거나 경계선인 경우, 환자의 나이가 뭐 2세 미만의 너무 어린 나이여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좀 한정적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오진일 확률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ADHD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희망을 품으면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진단받을 때는 어렸으니까 서포트만 잘해주면 정상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상범주가 안 되면 서번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서번트가 또 안 되면 아스퍼거 정도는 되지 않을까? ADHD 정도 되지 않을까? 사실 시혁이 어머님 말고도 그런 진료실에서 질문을 많이 들었었어요. 네. 특수 치료도 엄청나게 받고 뭐 또 좋은 영양제나 약 같은 것도 열심히 먹이고 하다가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목표가 ADHD가 네. 됐다가 우영우라든지 이런 드라마들이 또 영화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한 가지 능력을 엄청나게 개발시켜서 그런 쪽으로 또 직업이라든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다가 정말로 욕심이 많이 낮아지면서
그럼 혹시 아스퍼거는 가능할까? 네, 그렇죠. 이런 비슷한 네. 얘기를 진짜 많이 저도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사실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폐랑은 조금 별개된 개념으로 굉장히 특출난 한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한 1, 2%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범위가 작아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런 서번트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인지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기타 일상생활 자조 부분에 끝까지 어떤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아스퍼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평균 이상 지능이 되는 네. 경우 또는 뭐 IQ 70을 넘는 경우 언어장애도 없고 이런 경우를 보통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열성적으로 특수 치료도 하시고 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보충적인 치료도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한 경우에 실제로 IQ가 좋아져서 인지가 좋아지는 경우들을 본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력을 열심히 했을 때 사실 아스퍼거가 될 수 있냐? 그것은 다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게 혹시나 이제 비장의 형아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이게 또 유전이 되지 않을까 막연히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 유전에 대해서 또 많은 오해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은 자폐와 유전자가 관계가 있는 경우는 한 30-40% 정도는 관련이 있다라고 영구적으로는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이 부모에게서 유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임신 초기라든지 발생 초기에 아이한테서만 그 유전자 특정 부위가 잘못 돌아가가지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기는 해요. 자폐나 발달장애를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유전자 검사에서 이제 발달장애와 관련된 특정 어떤 이상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아이한테만 발생한 건지 아니면 우리 집안 전체에 걸쳐진 어떤 재발할 수 있는 문제인지라고 하는 것은 대학병원에 있는 의학유전과라든지 또는 소아신경과에서 충분한 유전 상담을 통해서 미리 과학적으로 예방하고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게 유전자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진단 받았을 때 고민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진단 받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살면서 또 막연한 죄책감도 있고 네, 걱정도 네. 많고 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네. 또 이런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첫 진단부터 다시 되돌아보는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뵀을 네. 때는 시혁이 어머님이 또 치료에 대해서 웬만한 분들 이상으로 다 섭렵을 해보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치료 네. 어디까지 해봤니? 라고 네. 하는 주제로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